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가 내놓은 2025년 국내 부동산 전망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 변화, 그 핵심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담고 있는 여러 통찰들이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당신이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참 시의적절하게 여러 부분을 잘 짚어주고 있는데요. 당면한 PF 위기 상황부터 시작해서 주택시장은 물론이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까지 정말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환경 변화라던가 정부 정책, 또 빼놓을 수 없는 인구 구조 변화 같은 거시적인 요인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당신의 이해를 돕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이 PF 위기 상황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자료에서는 이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취약 주체들의 구조 조정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좀 상반된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그게 좀 복합적으로 봐야 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시작된 그 유동성 위기, 금리 인상 여파로 터졌던 급한 불은 어느 정도 껐다고 볼 수 있어요.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실이나 잠재 부실 상태가 된 개별 사업장들, 특히 이제 자금력이 약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의 문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정리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이면서 동시에 구조조정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런 맥락이군요.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제 잔불 정리와 재건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아까 자료에서 136조, 203조 이런 숫자들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금융권 전체 PF 대출 잔액만 해도 약 136조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통계에 잘 안 잡히는 새마을금고 대출이라던가 또 토지담보대출 중에서 사실상 PF 성격인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 위험 노출액이 거의 203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203조 원이요? 와, 정말 크네요. 그럼 이 중에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보는 대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료에서는 이 전체 PF 사업장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하위 약 10%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한 23조 원 규모를 잠재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 당장 부실화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업 재구조화나 매각 아니면 정말 청산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 위기가 과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서요. 제2금융권의 위험 노출도가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나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보면 그때는 주로 은행권의 PF 대출 비중이 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던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캐피탈 같은 여신 전문 금융회사, 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PF 비중이 훨씬 커졌습니다.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자금 조달 능력이나 위기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금융회사의 부실이 다른 곳으로 전염될 수 있는 그 연쇄 부실, 즉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과거보다 더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더 관리가 중요하겠군요. 그럼 이런 위험을 관리하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어떤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부실 채권, 이걸 이제 NPL이라고 하죠. Non-performing loan. 이 NPL을 처리하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한 5조 원 규모로 시작해서 캠코가 1조, 은행권 4조 이렇게요. 여기에 추가로 민간 자금까지 유치해서 총 7조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NPL 펀드로 부실 자산을 사들여서 시장 충격을 좀 완화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부실 자산을 시장 가격보다 좀 더 쳐서 사주면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이거 나중에 정상화시켜서 되팔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안으로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좀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잖아요. 네, 리치. 네, 기존에는 주로 PFV, 그러니까 프로젝트 금융 투자 회사 형태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부채 비율이 높고 자본 요건이 낮은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프로젝트 리츠는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 요건이 좀 더 높아요.
대신에 뭐 취득세 감면이라던가 여러 세제 혜택을 주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무래도 자금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나 금융사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FV의 대안으로 좀 더 건전한 방식의 사업 구조를 유도한다. 또 다른 건 없나요? 신탁사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신탁사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신탁사들이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걸 많이 해줬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공사가 부도나거나 공사를 중단해도 신탁사가 어떻게든 건물을 다 짓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일종의 보증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PF 위기가 터지면서 신탁사들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약속을 못 지키거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신탁사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 신탁사의 책임 준공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하고 강화된 모범 규준 같은 걸 만들어서 리스크 관리를 하려는 겁니다. 이미 일부 신탁사는 경영 개선 명령을 받기도 했고요. 와, 정말 다각도로 얽혀있네요. PF 위기라는 게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 전반, 신탁사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이 정말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PF 위기가 결국 우리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공급 문제인데요. 네,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PF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면 당연히 건설사들이 신규 산업을 벌이기가 어려워지죠. 땅을 사기도 어렵고 공사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미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자료에서는 2025년부터 27년까지는 아파트 공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요? 꽤 장기간이네요. 네. 근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파트 공급이 줄면 보통 그 대체제 역할을 하는 게 빌라나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문제가 크게 터지면서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신규 공급은 물론이고 거래 자체도 급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부족한데 대체제인 빌라 오피스텔마저 공급이 끊기는 상황인 거죠. 이게 맞물리면서 특히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자료에서 예측하기로는 최소 2028년, 어쩌면 그 이후까지도 계속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공급 절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군요. 그럼 수요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뭐 유동성 얘기도 나오고 금리 얘기도 있고 전세 가격 얘기도 있던데요. 네, 수요 측면도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유동성 측면을 보면 좀 재미있는 현상이 관찰되는데요. 최근 몇 년간 보면 나스닥 지수나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가격이랑 서울 아파트 가격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하게 가는 이른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자산 시장이 같이 움직인다. 네, 글로벌 유동성이 풀리거나 위험 선호 심리가 커지면 그 자금이 주식이나 코인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도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확실히 그런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금리인하 가능성도 변수인데요. 만약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현재 주택 구매를 억누르고 있는 DSR 규제,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의 압박이 상대적으로 좀 덜해질 수 있습니다. LTV 규제는 이미 많이 완화된 상태라서 금리 인하 시에는 DSR 완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주택 구매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어쩌면 향후 몇 년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이 급감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살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결국 아파트 전세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빌라 기피 연상이 심해지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나겠죠? 수요는 느는데 전세 물량 자체도 뭐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크게 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결국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빌라 오피스텔 공급 부족, 아파트 전세 수요 증가, 아파트 전세가 상승, 이런 연쇄작용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매매 가격과의 갭, 즉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까인 그냥 사자는 심리가 생길 수 있죠. 이른바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고요.
자료에서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미 서울에서는 전세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흐름이 2025년에는 경기도나 인천 같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아파트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는 거죠. 전세난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네요. 인구 구조 변화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그것도 무시 못할 요인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특히 50대 이상의 장년층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연령대가 은퇴하거나 자녀가 분가하면 서울을 떠나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좀 더 여유로운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집 크기를 줄여서 가거나.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자리 문제라던가 의료 인프라 접근성, 또 자녀와의 근접 거주 선호 같은 요인들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에 계속 머무르려는 수요가 예전보다 강해졌다는 거죠. 이게 폭발적인 수요 증가는 아니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꾸준히 떠받치는 하나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공급은 줄어드는데 특정 연령대의 수도권 잔류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다. 이것도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네요? 참 복합적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 전망이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전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또 전세 사기 같은 문제로 신뢰도도 떨어지면서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부상으로 연결된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의 흐름입니다. 일단 전세 제도가 가진 리스크, 예를 들어 깡통 전세나 전세금 반환 지연 같은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가구 구조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32년, 그러니까 10년도 안 남았는데 그때 가면 전체 가구의 71%가 1, 2인 가구일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71%요? 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이런 1, 2인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이동이 잦고 또 큰 집보다는 관리가 편한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월세 시장의 주된 수요층이 되는 거죠.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 월세 거래량이 5년 평균 대비해서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폭발적인 증가세거든요. 40% 증가. 엄청나네요. 그럼 이런 흐름을 보고 해외 자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모건 스탠리나 KKR 같은 이름들이 언급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글로벌 대형 투자기관들, 특히 사모펀드 PE나 부동산 전문 운용사들이 한국의 이런 변화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최근 몇 년간 국내 부동산 가격, 특히 오피스텔이나 중소형 빌딩 같은 자산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PF 위기 등으로 급매물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자산을 매입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가격 하락기에 싸게 사들인다.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 매력적인 요인이 바로 환율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달러를 가진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한국 자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고환율이 투자 매력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가격 메리트와 환율 효과가 결합된 거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월세화 추세, 1위인 가구 증가,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국내로 돌아오는 여교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증가 같은 요인들도 이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수요층이 바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타겟 고객이 될 수 있거든요. 수요 기반도 탄탄하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임대료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거나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민간 기업, 특히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거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해외 자본들이 지금 한국의 임대주택 시장, 특히 오피스텔 같은 자산을 매입해서 직접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모건 스탠리, KKR 외에도 싱가포르계 자본이나 다른 글로벌 운용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미 일부 거래는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주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이런 전문적인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면 좀 더 표준화되고 질 좋은 임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죠. 또 공급 자체를 늘리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결국 이들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영리 기업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임대료를 계속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그럴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요. 결국 이게 전반적인 주거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형태의 임대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결국 비용 부담 증거로 이어질 수 있다. 잘 지켜봐야 할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주거 형태의 변화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죠. 오피스나 물류센터 같은 분야는 전망이 어떤가요? 주택시장과는 좀 다른 흐름일 것 같은데요. 네, 상업용 부동산은 섹터별로 상황이 좀 다릅니다. 먼저 오피스 시장을 보면요. 서울 오피스 시장은 사실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좋았거든요. 공실률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임대료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IT 기업들 수요가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2024년에 마곡지구에 좀 큰 규모의 공급이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전체 공실률은 약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 GBD나 도심 CBD, 여의도 YBD 같은 핵심 권역의 공실률은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2028년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규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60만 평 정도가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요. 연 60만 평이요. 엄청난 물량이네요. 어디에 그렇게 많이 들어서나요? 뭐 용산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서울역 북부 개발, 또 여의도에도 재건축이나 신규 개발 계획들이 있고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공실률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임대료 상승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임대 시장은 좀 어려워질 수 있겠군요. 그럼 거래 시장은 어떤가요? 거래 시장은 임대 시장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좀 내려간다면, 그리고 기업들이 사옥 마련 같은 실수요 목적으로 매수에 나선다면 얼어붙었던 오피스 거래 시장이 다시 좀 활기를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좋은 입지에 있는 우량 자산, 이른바 프라임급 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 시장의 둔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거래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피스는 임대와 거래 시장 전망이 좀 엇갈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때 공급 과잉 논란이 아주 뜨거웠던 물류센터는 어떤가요? 이제 좀 괜찮아졌나요? 네, 물류센터는 이제 그 혹독했던 공급 과잉 국면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지었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지어진 측면이 있죠. 네, 여기저기서 물류센터 짓는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렇죠. 그 결과 공실률도 높아지고 임대료도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는 그 공급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PF 위기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2025년부터는 오히려 신규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는 공급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터를 중심으로 임대료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냉동 냉장 같은 저온 물류센터는 아직 공급이 좀 많은 편이지만 일반적인 상온센터는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이 물류센터 투자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부실화된 물류센터 자산을 대상으로 한 NPL 거래, 즉 부실 채권 거래가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걸 저가에 매수하려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오피스텔처럼 이것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군요. 그렇죠. 공급 과잉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산을 낮은 가격에 사서 앞으로 공급이 줄고 임대료가 오를 때 가치를 높여서 되팔려는 전략인 거죠. 물류센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준비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 섹터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죠.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것도 상업용 부동산의 한 축으로 봐야겠죠. 네, 그럼요.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상업용 부동산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CSP들의 사업 확장, 그리고 무엇보다 AI 기술 발전 때문에 데이터 처리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AI 학습이나 서비스 운영에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바로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짓는데 어려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전력 문제가 크다고요. 네, 그게 가장 큰 제약 요인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전력망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서 신규로 대용량 전력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 최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같은 규제도 변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만 데이터 센터 같은 시설이 집중되는 걸 막고 좀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취지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 때문에 계획했던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수요는 확실한데 공급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 그럼에도 투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막대합니다.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건물 짓고 그 안에 서버, 냉각 설비, 전력 설비 같은 걸 다 갖추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성, 즉 앞으로 데이터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확실한 전망 때문에 국내외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 LP들의 관심과 참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성장성과 규제, 비용 문제가 홍제된 좀 복잡하지만 매력적인 시장이군요. 네,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여러 단면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리를 해보면 우선 PF 위기는 큰 불은 잡았지만 이제부터 취약 사업장 중심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거라는 점. 이게 결국 2025년부터 최소 2, 3년간 아파트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거고요. 주택시장 수요 측면에서는 빌라 오피스텔 기피 현상과 공급 부족이 아파트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게 다시 매매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특히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가 상승이 수도권으로 확산될 거라는 전망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 리스크와 1, 2인 가구 증가로 월세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이 기회를 노린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큰 변화죠. 이게 장기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맞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으로 넘어가면 오피스는 단기적으로는 견조하지만 2028년 이후 대규모 공급으로 장기적인 공실 우려가 있고 물류센터는 공급 과잉이 끝나고 오히려 공급 절벽과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점.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수요는 폭발적이지만 전력 수급과 규제라는 공급 측면의 제약 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정말 변화의 폭이 크고 또 섹터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네, 특히 저는 그 전제 중심의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또 개인 임대인 위주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중요한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이 흐름이 단순히 주거 방식의 변화를 넘어서서 한국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나 투자 전략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네,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정말 뚜렷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하고 또 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된 이런 복잡하고 또 역동적인 변화들 속에서 당신의 투자 전략이나 혹은 주거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남기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